자, 딥러닝은 우리가 이제 앞에는 우리가 어떤 사이클론을 이용했죠. 그러면 딥러닝은 텐서플로우를 이용할 거예요. 저번에 파이참에 혹시나 텐서플로우가 안 깔려져 있거나 뭔가 혹시 실행시키다가 오류가 나는 학생들은 얘가 텐서플로우가 버전이 안 맞으면 좀 오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디 안 되는 학생들은 구글에 콜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한번 파이탑이 또 무거우니까 콜에 구글 계정이 여러분 되어 있으면 콜앱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콜앱을 들어가 보면 뭐 온라인 환경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금 머신러닝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필요한 패키지와 모듈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 실행만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노트 열게 보면 새 노트 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대로 코드를 실행시키면 됩니다. 별다른 게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컴퓨터가 지금 우리가 할 거 앞에 머신러닝 할 때랑 지금 이제 딥러닝 할 때가 데이터의 개수가 달라요. 지금 오늘 할 것도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6만 개니까 앞에 했던 건 데이터가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얘가 지금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데이터가. 그 다음 입력 칼럼의 개수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본인의 뭐 컴퓨터 성능이 안 좋으면 콜앱에서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코드를 예를 들면 오늘 할게 케라스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할 건데 6만 개의 이미지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얘를 콜앱에서도 실행을 해보면 돼요. 그대로. 여기 있죠? 코드를 붙여넣기 해서 컨트롤 S 해서 저장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요 버튼이 얘가 실행 버튼이에요. 그냥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콘솔장에 출력 결과가 뜹니다. 화면이. 그래서 파이참이 무거우니까 파이참 실행 안 시키고 여기서 실행을 시켜도 돼요. 그래놓고 보면 위에 램하고 디스크, 그러니까 여기서 각각 계정에다가 램하고 하드디스크 용량을 할당해줘요. 거기 보면 리소스 보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13기가? 13기가인가? 있고 하드디스크 용량이 뭐 100기가. 그래서 거기서 실행 시켜보면 램 사용률하고 디스크 사용률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참에서 굳이 안하고 여기서 해도 됩니다. 머신러닝은 속도 차이가 많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할 딥러닝은 속도가 많이 차이 나니까 그걸 활용해도 됩니다. 자, 우선 오늘 할 거. 자, 방금 전에 봤듯이 이제 오늘 할 거는 텐서플로우에 딥러닝은 우리가 텐서플로우라는 외부 모듈을 사용합니다. 텐서플로우 중에서도 케라스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케라스 패키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거예요. 자, 케라스 패키지는 뭘 제공해 주냐면 우리가 딥러닝은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필요해요. 딥러닝은. 그럼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할 샘플 데이터도 불리한 데이터의 개수가 6만 개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의 개수가 10,000개예요. 그럼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를 우리가 개인이 직접적으로 만들기는 힘들고 그래서 학습을 위해서 케라스 자체에서 학습을 위해서 잘 되어 있는 잘 다듬어져 있는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거기에 우리가 오늘 할 건 케라스의 데이터셋이라는 패키지 안에 패션 언더바 앱리스트 점 로드 데이터 해서 케라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샘플 데이터가 있어요. 네, 패션 언더바 앱리스트는 흑백 이미지예요. 흑백 이미지인데 뭐 말 그대로 패션의 종류에 관련된 흑백 이미지가 있는데 크기가 28픽셀 가로 세로 28픽셀인데 그 해당 이미지의 개수가 6만 개다 이 말이에요. 트레인 스코어가 트레인 인풋이. 자, 패션 앱리스트 로드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를 해줍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 배열명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트레인이 6만 개, 그 다음에 테스트가 10,000개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눠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저기 사이클런에서 사용했던 트레인 스플리트를 이용 안 해도 돼요. 자동적으로 나눠주니까. 자, 데이터의 구조는 흑백 이미지예요. 그래서 흑백 이미지니까 앞에 거는 개수, 그 다음 뒤에 거는 높이 28픽셀, 넓이 28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프레임 타겟은 마찬가지로 6만 개 2,000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잠깐 봤듯이 패션 종류, 이미지 종류의 이미지 종류. 자, 그래서 구성을 보면 여기서 쉐이프만 한번 찍어볼까요? 트레인 인풋 쉐이프 트레인 인풋 쉐이프에서 불러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 불편하네. 여기에 돼 있어야 되겠다. 실행을 시키려면. 자, 실행을 해보면 앞에 파이썬 자체에서 제공하는 에디트는 이거 속도가 너무 느려서 못 읽어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하든지 콜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처음에 실행시키면 조금 속도가 느려요. 여기 있는 지금 6만 개 데이터를 다 읽어와야 되니까 6만 개랑 1만 개를 총 7만 개 읽어내요. 자, 트레이닝 형태가 그렇죠. 6만 개의 28픽셀짜리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흑백 이미지예요. 자, 그러면 이 흑백 이미지를 타겟을 한번 볼까요? 타겟. 타겟은 6만 개인데 타겟에서 유니크를 해서 클래스의 종류가 뭔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클래스의 종류. 우선 클래스의 종류. 유니크 넘버 배열에 리턴 카운트 언더바 카운트를 true를 하면 디스팅트 해서 타겟의 값을 출력하는데 몇 개씩 해당 타겟이 몇 개인지 개수도 출력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코드 없네. 그대로 쳐야 되겠네. 유니크 이름이 비점 유니크. 예, 뭐냐면 우리가 출력할 게 지금 트레인 타겟을 출력해야 되니까 뭐 테스트 타겟을 해도 되고 그렇죠. 트레인 타겟에 리턴 카운터를 true로 주면 몇 개씩 포함되어 있는지도 출력해 준다고 했으니까 COUNT 이렇게 한번 출력해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결과를 몇 개씩 분류가 되어 있는지 분류가 몇 개로 되어 있고 각각의 분류에 따른 개수는 몇 개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PDF에 보면 6만 개니까 종류는 0부터 9까지 해서 총 10개의 종류입니다. 총 10개의 종류가 각각 6만 개니까 똑같이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6,000개씩 10개 종류 하면 6만 개 되겠죠. 6,000개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분류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0, 6,000개부터 9가 6,000개까지. 근데 책에는 이제 그림을 출력을 한번 해보면 클래스 값이 0부터 9까지가 뭘로 패션 종류가 뭘로 되어 있는지 레이블링을 해놨어요. 그거 참고를 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데이터를 전달할 때 타겟은 0부터 9까지 그냥 정수로 레이블링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볼까요? 여기서 보면 책에서처럼 0부터 9까지에서 10개인데 각각 동일하게 6,000개씩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샘플 데이터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6,000개씩 고르게 배분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클래스 개수가 많은데 어떤 한쪽 클래스 개수가 차이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한쪽에 너무 스친다거나 그럼 별로 안 좋은 훈련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골고루 분할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또는 어떤 것들은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를 되도록이면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게 또 데이터 전처리에서 또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는
얘는 이제 샘플이니까 케라스 자체에서 학습용으로 제공되어 있는 샘플 데이터라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정확도도 출력해보면 정확도도 높은 편에 속해요. 자, 그럼 데이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우선 첫 번째는 최애도 우리가 분류, 지금 현재 클래스가 10개니까 얘가 다중 분류에 속합니다. 그러면 다중 분류에서 우리가 했던 알고리즘 중에서 최근에 한 건 로지스틱 핵이겠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한번 돌려볼게요. 얘가 이미지 데이터인데 로지스틱 핵이로 앞에 저번 시간에 확률적 경사하강법 했으니까 그걸로 먼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뭐 스코어만 볼 겁니다. 앞에다 했던 내용이니까 특별히 뭐 그게 없고. 자, 그런데 제가 이게 막 에러가 나가지고 버전 업을 시키다 보니 원래 우리가 파이썬 3.8에서 했는데 제 건 이거 파이썬 3.9예요. 손실하면서 입력하는데 로그 이런 거 에러가 생기더라고. 이게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또 저기 3.8은 그대로 로그 쓰시면 됩니다. 손실함수, 로이스트 손실함수 모르고 업데이트를 해버려가지고 업데이트 3.9에서는 로그 언더바 로스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앞에 우리가 확률적 경상업을 했을 때 얘는 로이스트 손실함수. 그 다음에 에포크 횟수는 저번 시간에 했을 때는 그때 앞에 물고기 데이터 분류할 때는 에포크가 100번인가 적당한 에포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20번 주고 대충 주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스코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그 다음에 교차 검증할 겁니다. 교차 검증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시간이 6만 개다 보니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오늘부터 하는 건 데이터가 많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딥러닝은 경사학원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포크를 줘야 돼요. 6만 개를 에포크를 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내용들은 실행시키고 조금 기다려야 돼요. 자, 확률적 경사학원법으로 스코어만 확인을 해볼게요. 확률적 경사학원법으로 안 돌릴 거니까. 자, 케라스에서 제공해주는 방금 전에 연구했었죠? 패션 앱리스트도 있고 여기서 패션을 빼고 그냥 앱리스트는 또 샘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주 사용되는 그 데이터예요. 샘플 데이터. 패션을 빼고 그냥 앱리스트 하면 손글씨로 쓴 숫자 이미지입니다. 숫자 이미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6만 개씩, 1만 개씩 나눠져 있어요. 패션 빼면 대표적인 샘플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났나? 아직 안 끝났네. 한참 자, 우선은 결과를 보기 전에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분류 패션 데이터 10개 분류를 경사학원법을 이용한 지금 로지스틱 얘기를 하고 있죠. 경사학원법 이용해서. 그러면 인공신경망은 우리가 어떤 거냐면 우선 로지스틱 얘기 돌린 거. 앞에 로지스틱 얘기를 우리가 다중 분류로 돌렸을 때 로지스틱 얘기는 뭐 방정식을 학습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진 분류 말고 다중 분류는 방정식을 클래스 개수만큼 생성을 합니다. 다중 분류. 그러면 지금 현재의 우리가 학습할 데이터는 클래스가 10개예요. 지금껏 클래스가 10개면 한 개의 데이터를 학습할 때마다 뭐 방정식이 10개가 생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방정식 10개가.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분류가 아까 예를 들면 티셔츠도 있고 패션이니까 바지도 있고 그러면 데이터 한 개당 응? 데이터당 한 개당 티셔츠와 바지 기타 등등 맨 마지막에 뭐 샌들인가 이래요. 그러면 첫 번째 샘플 데이터를 학습할 때 나올 수 있는 방정식이 10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티셔츠의 방정식은 이 티셔츠라고 치면 입력 데이터가 지금 현재 픽셀이 28 곱하기 28입니다. 픽셀이. 그럼 입력 데이터가 28 곱하기 28개다 이 말이에요. 특성이. 이거 앞에 물고기 분류는 4개가 안 됐죠. 이미지는 픽셀의 개수가 입력 데이터의 개수예요. 그러면 28 곱하기 28 하면 입력 데이터가 지금 현재 클래스는 10개고 샘플 1개당 입력 특성은 28 곱하기 28 해서 몇 개냐면 784개예요. 이제 완전 단위가 다릅니다. 앞에 물고기는 겨우 해봤자 5개 하고 해봤자 몇천 개밖에 안 되지만 지금은 데이터 한 개당 입력 변수, 입력 값은 784개, 분류는 분류 값은 10개. 입력 데이터 한 개당 학습할 때 분류 방정식이 10개씩 계산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픽셀 1 곱하기 그 다음 가중치가 있죠. 가중치 1 플러스 픽셀 2 곱하기 가중치 방정식 이렇게 되니까 그럼 플러스 쭉쭉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픽셀 784번째 곱하기 가중치 또 784번째 플러스 마지막에 절편 1 그 다음 또 바지도 바지 방정식 결과값 픽셀 1 곱하기 가중치인데 여기에서 바지 방정식을 계산에 사용되는 가중치는 티셔츠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가중치랑 다릅니다. 달라야 되겠죠? 응? 분류가 다르니까 이게 같은 가중치면 이 값이 동일하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가중치가 1 이렇게 계산될 값이 많다 이 말이에요. 픽셀 2 곱하기 가중치 2 또 얘도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플러스 픽셀 784번째 곱하기 가중치 두 번째에 784번째 플러스 절편도 다릅니다. 방정식마다 절편이 절편 총 10개 그렇게 된다. 계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한 개당 방정식을 10개씩 나오니까 학습해서 나오는 방정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중치가 몇 개? 784개 곱하기 클래스 10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가중치의 개수는 플러스 절편 10개 이렇게 되겠네요. 7840개 플러스 10이니까 7850개가 필요합니다. 입력 데이터 한 개. 실제로 실행의 방정식 계산에 필요한 가중치가 계산이 지금 많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뭐가 경고가 맥스히터가 너무 작다고 저기 F9 횟수가 너무 작다 이 말이에요. F9 횟수가 많아야 되는데 왜냐 데이터가 지금 많다 보니까 F9 횟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거 경고예요. 어쨌든 실행을 시키니까 지금 로지스틱 회계로 실행시켰을 때 타로 84 정도 됩니다. 타로 84. 제가 아까 낮에 얘는 흑백 이미지죠. 칼라 이미지 비슷한 내용의 칼라 이미지로 딥러닝 이걸 돌려봤는데 칼라는 만약에 얘가 칼라라고 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6만 개의 데이터에 28 3차원이죠. 칼라는 픽셀의 값이 동일 값이 아니고 255 칼라 색상 값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칼라 색상이 3입니다. 총 4차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흑백 이미지니까 마지막 차원이 1부터 255까지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마지막 차원이 1차원이니까 아무래도 정확도가 계산하기 쉬운데 그 컬러 이미지는 마지막 차원이 이거예요. 1, 255 마지막 차원 자체가 벌써
개수가 얘 자체가 배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색상이 있는 컬러 이미지를 인공지능망으로 돌려봤는데 아무리 F9를 늘려도 50%가 넘기가 힘들어요. 50%가. 근데 지금 현재 이 이미지 물론 흑백 이미지지만 뭐 로이스트 헬기로 돌렸을 때 85, 84도 나쁜 스코어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높다 이 말이에요. 이미지들이 정확도가 추출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앞에 우리가 했던 로이스트 헬기에서 다루었던 그 분류, 분류, 무동의 분류 그런 것보다는 이가 훨씬 데이터 구조가 지금 복잡하죠. 기본이 3차원 배열이니까 정확도가 크게 안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잘 정제되어 있는 샘플 데이터라서 지금 정확도가 높은 겁니다. 어쨌든 로이스테이를 돌렸더니 85에 84 정도 나왔네요. 그렇게 두고 자 저기 딥러닝 형태로 돌려보겠습니다. 로이스틱 회기가 방금 전에 봤듯이 픽셀이 784개의 각각의 가중치와 절편이 더해져서 각각의 클래스별로 이 값이 나와요. 그걸 다시 확률로 변환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스코어 값으로 변환하는데 로이스틱 회기에서 이진 분류 두 개 중에 하나 분류할 때는 사용되었던 출력을 이용해서 확률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었다면 다중 분류는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 클래스별로 확률을 반환하는 게 로이스틱 핵이었어요. 로이스틱 핵이가 이렇게 생겼으며 자, 우리가 오늘 한 인공신경망도 로이스틱 핵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용어가 조금 달라요. 용어가 그러면 인공신경망에서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입력 데이터 한 개당 학습을 통해서 나온 방정식이 10가지죠. 종류가 바지, 티셔츠, 샌들까지 해서 총 10개가 나와요. 그럴 때 여기 나오는 방정식의 결과를 인공신경망에서는 보통 이걸 층 단위로 부릅니다. 그런데 결과라고 해서 출력층이라고 해요. 출력층. 그리고 각각의 층을 이루는 이 방정식 한 개 있죠. 이 한 개 단위를 뉴런 또는 유닛이랍니다. 유닛.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샘플 데이터는 출력층이 10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티셔츠부터 샌들까지. 용어가 조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용어가.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 있죠. 보면 픽셀이 28 곱하기 28이니까 784개의 픽셀 단위, 픽셀값 얘도 층이라고 부릅니다. 입력층이라고. 입력층 얘는 그냥 샘플 한 개당은 우리가 2차원 배열이죠. 28, 28이니까 2차원 배열이다. 샘플 한 개당. 샘플 한 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걸 이제 1차원으로 변환을 리쉐입 해야 돼요. 변환을 해서 그러면 입력 데이터의 개수가 총 784개. 그게 입력층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결과를 우리가 10개 중에서 한 개의 확률을 내죠. 그러나 실제로 방정식은 총 1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게 확률값이 높은지 그걸 하나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샘플 한 개당 입력 데이터가 784개면 결과는 10개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784개 곱하기 10개 플러스 별편 10개 그렇게 모든 입력 데이터와 모든 가중치가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보통 밀집층이라고 불려요. 밀집층 또는 완전 연결층이라고 해요. 모든 입력 데이터가 모든 방정식에 계산되는 모든 가중치랑 다 곱해지고 모든 절편도 다 더해지고 해서 이 입력 데이터들이 전부 다 계산에 참여를 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밀집층 또는 완전 연결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인공신경망이냐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딥러닝의 인공신경망 그러면 인간의 뉴런, 뇌 구조랑 비슷하게 되어 있나 아니면 뇌 구조의 어떤 아키텍처를 따랐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연결이 모든 데이터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게 인간의 뇌의 신경 연결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인공신경망인 거예요. 뇌 구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뇌 구조랑 뇌 구조의 원리를 따랐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인공신경망도 로지스틱 핵이 방정식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층이 이제
그리고 중간에 층이 더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층이 여러 개로 추가되어서 그걸 러닝이라고 해요. 층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앞에 로지스틱 회계, 머신러닝까지는 이거 한 번만 계산해요. 그런데 딥러닝부터는 여기에 사용되는 입력 데이터를 다시 또 다른 층에서 계산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층이 여러 개 밀접하게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그걸 일반적으로 딥러닝이라 합니다. 요거 우리 뇌 구조의 어떤 원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방정식을 학습을 하는데 좀 더 다양하게 많이 학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 방금 전에 그 용어가 앞에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랑 용어가 조금 달라요. 방금 전에 뉴런 있던 뉴런 하나의 샘플 데이터를 우리가 계산해서 클래스 개수별로 방정식의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그 클래스를 우리가 뉴런, 클래스 개수, 클래스 단위를 뉴런 또는 유닛이라고 합니다. 앞에 머신러닝에서는 클래스라고 했지만 그 클래스를 이루는 층을 출력층이라고 해요. 출력층. 그 다음에 입력층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면 자 여기에 그러면 입력 데이터 784개가 각각의 가중치와 절편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계산하면 이 방정식이 우리가 지금 이제 다중분류니까 다중분류는 각각의 클래스별로 확률을 반환해 준다고 했습니다. 앞에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를 우리가 소프트맥스, 다중분류는 소프트맥스, 이진분류 이 중에 하나 분류할 때는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했어요. 거기서 그럴 때 여기서는 출력 마지막에 우리가 결과를 낼 때 필요한 함수 시그모이드나 또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여기서 인공신경망에서는 활성 함수로 합니다. 활성 함수. 활성 함수.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에서 사용됐던 시그모이드 함수 또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여기서도 사용해요. 인공신경망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럴 때의 활성 함수.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진 분류일 때는 시그모이드 함수. 다중 분류일 때는 소프트맥스 함수다. 이 말이에요. 다중 분류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아까 순서가 클래스가 0부터 쭉 가서 9까지 10개죠. 그럼 결과가 분류값이 우리가 프리딕트 했을 때 예측 결과를 했을 때 얘가 확률로 반환이 되죠. 총 10개에. 그러면 0.2 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가다가 맨 마지막 제일 높다. 0.8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얘는 의미하는 게 분류를 맨 마지막이 9로 분류했다 이 말입니다. 9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각각의 클래스별 확률로 반환되는 게 소프트맥스 함수다 이 말이에요. 왜? 분류가 여러 개니까 각각의 분류별로 확률을 반환해줘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소프트맥스 시그모이드 함수, 활성 함수가 필요해요. 활성 함수. 자, 그러면 인공신경망의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신경망도 머신러닝하고 순서가 비슷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조금 용어가 다를 뿐. 자, 인공신경망에 사용될 알고리즘은 텐서플로에 테라스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거기서 사용이 됩니다. 자, 우선 얘는 항상 층이라고 했습니다. 구조가 층 구조예요. 입력층 그 다음에 출력층. 지금 현재는 입력층하고 그 다음에 계산되어진 방정식의 결과값이 출력층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처음에 할 거. 그래서 층은 2개밖에 없어요. 어쨌든 단위가 얘는 층이에요. 층. 자, 그러면 첫 번째 층을 만들어야 돼요. 층. 입력층을 만들든 출력층을 만들든 층을 만들어야 됩니다. 층 만들기는 테라스에 그러니까 층이 이렇게 겹쳐진다고 해서 레이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레이어. 층이 겹쳐지는 형태다. 그래서 자, 테라스 레이어 패키지에 댄스라는 생성자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 값은 뉴런 개수예요. 출력층의 뉴런 개수. 출력층의 뉴런 개수. 머신러닝으로 치면 클래스 분류 개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10개 분류죠.
그러면 여기에 분류 개수는 10개 사용하면 됩니다. 분류 개수.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이 활성 함수예요. 아까 얘기했죠? 맨 최종적인 게 우리가 뭐 각각의 분류에 대한 확률을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간에 그 T값을 방정식의 결과를 확률로 반환해 주는 게 활성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진 분류면 활성 함수는 시그모이드를 쓰면 되고 다중 분류면 활성 함수를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 얘는 활성 함수를 반드시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의 크기를 튜플로 주면 돼요. 입력 데이터의 크기. 지금 현재 우리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28 곱하기 28, 884개예요. 샘플 한 개당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수값을 줄 때 샘플의 개수가 몇 개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데이터 한 개당 방정식이 10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방정식이 10개 다중 분류니까 활성 함수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써야 되고 그 다음 입력 데이터의 크기는 28 곱하기 28 픽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784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층을 얘는 이제 층이 앞에 머신러닝과 비교해보면 이제 층 만들기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모델 객체를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그건 케라스에 시퀀셜이라는 생성자 함수가 있습니다. 시퀀셜. 거기에 들어갈 건 앞에 만든 층을 인수값으로 주면 돼요. 층을 전달해 주면 됩니다. 순서가 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모델 객체를 생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앞에 머신러닝에서는 뭐 그래 놓고 바로 해서 훈련을 했다. 얘는 설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그래서 설정을 한번 볼게요. 모델. 자, 컴파일하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로스라고 해서 손실함수를 지정해줘야 돼요. 손실함수도 저번에 확률적 동사항법 봤죠? 활성함수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활성함수는 방정식의 결과를 확률로 변환해주는 거. 그게 활성함수고 손실함수는 오차 정도로 나타내는 계산해주는 함수가 손실함수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확률적 경사하강법에서 방정식의 크기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오차를 해주는 함수가 손실함수예요. 그러면 얘는 나쁜 걸 출력해주는 손실함수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손실함수. 그럴 때에 우리가 확률적 경사하강법에서 저번 시간에 했을 때 이진 분류, 두 개 중에 하나 분류할 때는 로지스틱 손실함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중 분류일 때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중 분류니까 카테고리컬 언더바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얘도 지금 종류 타겟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달라요. 자, 다중 분류일 때는 손실함수가 두 종류예요. 카테고리컬 언더바 크로스 엔트로피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파스 언더바 카테고리컬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카테고리컬 언더바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냐면 타겟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은 클래스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0부터 9까지 해서 정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 분류 방식을 일반적으로 레이블 분류라고 해요. 레이블 인코딩. 그냥 분류를 우리가 얘를 바지, 티셔츠 이렇게는 컴퓨터가 인식을 못합니다. 이 자체가 알고리즘이 문자 열은 인식을 못해요. 그걸 다시 그 분류를 라벨링을 해줘야 되겠죠. 이름 붙여줘야 돼. 정수 형태로. 그래서 0부터 9까지 그 대신에 0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우리가 사람이 알고 있는 거지. 알고리즘은 몰라요. 단순하게 그냥 0부터 9까지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수형 분류 형태예요. 다중분류가. 그러면 정수형 다중분류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거 정수형 다중분류니까 이름이 스파스가 앞에 붙습니다. 정수형 형태로. 그러면 그냥 정수형이 아닐 때는 얘가 0부터 만약에 예를 들면 분류가 0부터 1, 2, 3, 4개 정도다. 이렇게 치면 이렇게 데이터가 타겟이 구성되는 게 아니고 0은 1, 해당 인덱스 자리에 값이 있는 것 1로 치고 나머지는 0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0, 1, 0, 0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얘가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정수형 인코딩 이렇게 불러요. 인코딩 또는 뭐 레이블 인코딩 이렇게 타겟이 형태가 인코딩. 그런데 어떤 걸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핫 인코딩이라 해요. 원핫 인코딩. 그러면 총 4개의 데이터가 배열 1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클래스가 이거는 0이고 두 번째는 1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당 6값만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세팅하는 거예요. 그걸 원핫 인코딩이에요. 나머지는 0, 0, 0 하고 맨 마지막에 1 이렇게 그러니까 배열 1개로 구성되고 총 4개로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수형은 두 개 중에 하나 어떤 걸 쓰냐면 데이터가 제공되어 있는 샘플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원하는 인코딩으로 타겟이 구성되어 있으면 아까 뭐 이걸로 써야 돼요. 크로스 언더바 카테고리컬 언더바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야 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정수형은 손실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구조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 원하는 인코딩은 크게 순서에 의미가 없고 클래스의 개수가 적으면 원하는 인코딩을 사용해도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클래스의 종류가 4종류밖에 안 되면 배열 4개밖에 안 되니까 사용해도 되는데 얘가 클래스의 종류가 지금 우리가 분류할 뷰 개수가 한 100개 정도 된다. 그럼 이거 원하는 인코딩을 해버리면 얘를 또 처리하는데 성능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분류의 개수가 많은 경우는 그냥 정수형을 쓰고 작은 경우나 또는 순서가 의미가 없는 분류 같은 경우 순서에 의미가 없는 분류는 그런 거 있죠. 단순 분류 뭐 성별을 구분한다든지 우리가 했던 거 뭐 물고기의 종류 그런 건 순서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냥 완전히 카테고리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경우 원한 인코딩을 하고 만약에 순서에 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타겟 자체가 의미가 타겟으로도 뭔가 의미가 부여된다. 뭐 학년, 뭐 나이 이런 크기가 분류될 수 있는 순서가 분류되고 의미가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수형 형태의 타겟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어진 게 이 형태니까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손실함수는 스파스 언더바 카테고리컬 클래스 엔트로피 얘를 사용하면 돼요. 원하는 인코딩이 사용되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는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모델을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메서드는 똑같아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핀 메서드에 들어갈 인수값은 데이터, 훈련 데이터와 훈련 타겟, 그 다음 에포크 개수, 에포크 개수. 앞에 우리가 SCD 화면적 경상 학원법 할 때 에포크 개수를 줬었죠. 여기는 픽 메서드에서 에포크 개수를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적 경상 학원법은 샘플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때 한 개씩 꺼내서 학습을 한다고 했죠. 딥러닝은 미니 배치 경상 학원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값은 32개예요. 그건 2의 배수, 일반적으로 2의 배수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배치 사이즈 값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평가는 우리가 데이터가 훈련시킬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가 있었고 앞에 검증으로 나눌 때가 있었죠. 그럴 때에 나눴던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됩니다. 스코어 측정이다 이 말이에요. 스코어 측정. 훈련 데이터 말고 검증 데이터를 따로 나눠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교차 검증은 데이터의 개수가 작아가지고 훈련 데이터를 1폴더마다 교차 검증으로 투입을 시키고 투입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6만 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차 검증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교차 검증하면 폴더까지 지금 에포크도 있는데 거기에 교차 검증까지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왜냐?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가 충분히 많고 지금 샘플 데이터가 클래스 분류도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교차 검증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응? 그래서 교차 검증은 할 필요가 없고 평가 그래서
검증 데이터는 말 그대로 평가에만 쓸 거예요. 그리고 뭐 예측하는 프레딕트에는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쓸 겁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에서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그렇게 나눌 거예요. 자,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가만 한번 봅시다. 용어가 조금 다를 뿐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 아까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로드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트레인과 테스트를 나눠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하고 테스트를 분류할 거예요. 여기서 테스트는 나중에 예측 프레딕트 할 때 사용할 거예요. 실제로 투입하는 거 있죠. 훈련을 싹 다 하고 검증까지 다 마치고 이제 실제 새로운 데이터 투입해서 얘가 정상적으로 분류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맨 마지막에 사용할 거. 자, 그 다음에 보면 얘를 표준화를 시키는데 255로 나눴어요. 스케일을 좀 조정했습니다. 얘가 픽셀 단위니까 단위가 같은데 왜 다시 표준화를 시켰냐면 얘가 범위가 우리가 픽셀 단위가 0부터 255까지예요. 그러면 0부터 255, 그러니까 최소값하고 최대값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분포도가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얘를 255로 나누면 뭐 0에서 1까지의 데이터 크기예요. 그 데이터의 크기가 촘촘한 게 우리가 기울기를 조금씩 줄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크면 그렇죠? 얘가 커지겠죠? 그러면 기울기를 촘촘하게 줄이지를 못해요.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픽셀 단위가 같지만은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고 기울기를 조금씩 줄여 나가기 위해서 뭐 오차를 조금씩 줄여 나가기 위해서 그냥 255로 나누어서 실수 형태로 그냥 바꿀 거예요. 범위가 그러면 원래 원 데이터의 범위는 0부터 255까지 최소값이 0이고 255면 255의 차이가 있지만 얘를 255.0으로 아예 일괄적으로 나눠버리면 0.0부터 시작해서 1.0까지가 있습니다. 범위가 좀 더 좁아진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정수를 연산할 때랑 실수를 연산할 때가 CPU가 연산할 때는 실제로는 속도 차이는 많이 커요. 응? 어쨌든 그래서 단위를 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샘플 한 개당 필요한 입력 데이터가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샘플 한 개당 이미지의 픽셀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 돼요. 1차원 배열로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샘플 한 개당. 근데 주어진 데이터는 샘플 한 개당은 2차원 배열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리세이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조정하고 그 다음 리세이브 시켜요. 왜냐? 배열 메서드에 대한 배열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트레인도 조정하고 테스트도 조정합니다. 두 개 다 똑같이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검증을 나눠야 된다고 했죠. 필요한 게 훈련 데이터 있어야 되고 테스트 데이터 있어야 되고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이벨루에이트 평가를 하려면 평가에 들어갈 데이터를 검증 데이터로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현재 트레인 데이터의 개수가 6만 개니까 그건 사이클론에서 제공하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로 20%를 떼내겠습니다. 왜냐 데이터가 많으니까 해도 상관없어요. 6만 개 충분히 많아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를 다시 검증 데이터로 나눌 거예요. 스코어 측정할 용도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검증 데이터는. 그렇게 나누고 이제 첫 번째 스트링을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댄스 생성자 함수의 첫 번째가 분류 클래스 개수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중 분류 10개 그 다음에 활성 함수는 소프트맥스입니다. 소프트맥스 왜 다중 분류니까.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의 형태는 튜플로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784개 다시 치고 보겠습니다. 자, 다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가 층을 만드는 거라 했어요. 층, 댄스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층을 만들면 됩니다. 첫 번째 클래스 개수, 클래스 개수라 했어요. 뉴런 출력층의 뉴런 개수입니다. 출력층의 뉴런 개수. 그다음 활성함수
얘가 활성함수. 활성함수는 뭐 방정식의 결과를 클래스별로 분류별로 확률을 반환해주는 게 활성함수라 했죠. 지금은 다중분류니까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면 됩니다. 만약에 이중분류일 때는 이름이 이렇게 돼요. 이중분류는 시그모이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중분류 이름은 시그모이드.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 형태를 뭘로? 튜플로 정의해야 돼요. 튜플. 파이썬에 튜플 형태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 객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 모델 객체 생성하고. 그 다음에 모델 객체 생성할 때 손실함수를 지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델 설정을 하는데 컴파일 메서드를 여기서 모델 설정해주면 돼요. 자, 로스가 손실함수 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는 지금 현재 정수형 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클래스 언더바 카테고리컬 언더바 클래스 엔트로피 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출력을 설정할 겁니다. 그럼 출력을 설정하는데 기본은 손실률을 출력해줘요. 기본은 손실률을 출력합니다. 뭐냐면 로스를 출력해줍니다. 이 말이에요. 에포크별로 로스를 줘요.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럼 에크러시는 딥러닝에서는 에크러시가 스코어예요. 정확도. 그래서 정확도도 같이 확인을 할 거면 매트릭스에 출력할 옵션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기본은 소실을 출력하고 에크러시가 정확도예요. 자, 그렇게 설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서머리 메소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방정식을 학습할 때 필요한 가중치랑 절편의 개수를 보여줍니다. 그걸 화면에 그냥 출력해준다 이 말이에요. 요약해서. 자, 모델 설정하고 그 다음은 우리가 앞에 사이클론과 동일하게 핀 메서드를 사용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자, 여기는 핀 메서드 사용해서 훈련시키는데 F9를 설정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F9가 뭐가 적당한지 모르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5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 5하고 시작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트가 얘가 평가예요. 평가. 정확도 평가.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돌려놓고 실행을 시켜놓고 봅시다. 자, 실행. 혹시나 에러가 나면 아까 봤던 콜앱에서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자, 속도가 조금 걸려요. 에포크를 5번. 에포크가 5번이란 말은 에포크를 한 번 실행할 때마다 얘가 32개씩 꺼내오죠. 그러면 아까 훈련 데이터가 검증 데이터랑 나누어 있고 6만 개에서 80% 빼면 검증 데이터가 48,000개가 돼요. 48,000개. 그럼 48,000개를 에포크 1에포크당 32개씩 끄집어내 오니까 48,000 나누기 32 하면 뭐 1500이 된다 이 말이에요. 1500번 학습을 하는 거겠죠? 32개씩 48,000개를 32개씩 꺼내오니까 총 1500번이 됩니다. 에포크당. 그래서 각각의 에포크당 시간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출력해주는 게 로스예요. 근데 아까 매트릭스의 애큐러시를 설정했으니까 얘가 정확도다 이 말이에요. 스코어. 앞에 사이키넌에서는 스코어를 사용했죠. 그걸 지금 에포크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375개 얘가 뭐? 요거예요. 밸류 검증 데이터. 자, 검증 데이터를 평가했습니다. 자, 85. 그 다음에 85. 아까 로지스틱 회기로 환축 경선 허광법으로 했을 때랑 별로 차이가 없네요. 그러면 에포크를 한번 늘려볼까요? 지금 현재 설정할 수 있는 게 뭐 에포크를 늘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기본 5번인데 에포크를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20번 늘려볼까요? 20번. 그래서 다시 돌려봅시다. 에포크 숫자를 늘려서 해보세요.
자, 결과 얘는 20번이니까 더 시간 많이 걸리겠죠. 기다립시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했던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했던 사이클 모델의 알고리즘은 맨 마지막에 했던 게 헌트 경사원법이었죠. 그러면 SGD 클래스파이어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인수가 로스였어요. 그래서 손실함수를 인용하면 됩니다. 반복 횟수는 F 횟수였죠. 그게 맥스 언더바 이터 매개 변수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케라스에서는 얘를 변수, 매개 변수가 F4입니다. 핀 메서드에 있습니다. 이 인수값이 지금 앞에 있는 머신러닝의 사이캐논 모델하고 조금씩 달라요. 용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핏에다가 입력해주고 손실함수는 컴파일 메서드 모델 설정에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핏하고 스코어였죠. 그러면 훈련하는 건 메서드가 똑같네요. 훈련하기 메서드. 평가는 사이캐논 모델에서는 스코어 메서드가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증 데이터 따로 뽑아서 여기서 평가하는데 사용됐죠. 클래스는 evaluate예요. 메서드 명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용어가 조금 다르고 매개 변수명이 다를 뿐 순서가 이제 클래스는 아까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층을 생성하는 게 추가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들어가 봅시다. 아직 돌리고 있네. 지금 F9 20번째에서 15번째로 넘어가는데 에큐러시를 보면 아까 F9 5번째 때 에큐러시가 8485였죠.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F9가 앞에 SGD 클래스파이어에서는 우리가 뭘로 그래프를 그려서 두 개 훈련하고 검증 데이터를 비교해서 적당한 F9를 찾아냈었죠. 이해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적절한 F9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지금은 이제 아직 모르니까 20번 정도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자, 20번 돌렸더니 맨 마지막 F9가 86이네요. 86. 그 다음에 검증 데이터는 85. 아까랑 조금 차이가 나요. 크게 이제 성능이 향상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그냥 인공신경망을 돌렸을 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림에서처럼 86이나 85나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이제 뭐가 있냐면 중간에 중력이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입력층과 출력층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딥러닝은 층이 중간에 여러 개가 겹쳐져 있는 거 쌓여져 있어서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공신경망은 이제 단순하게 한 개의 층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딥러닝은 중간에 여러 개의 층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중간에 그러면 어떻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냐면 중간에 층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면 중간에 추가한 층을 일반적으로 은닉층이라고 해요. 은닉층. 그럼 원래는 앞에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건 입력층에 784개의 입력 변수랑 출력층에 10개의 뉴런이랑 해서 2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은닉층을 하나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은닉층도 마찬가지로 출력이 은닉층은 중간에 추가된 이 은닉층은 똑같이 입력층의 개수를 입력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도 가중치 또는 절편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가중치와 절편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학습해서 여기서 출력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항상 출력을 시킬 때는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야 됩니다. 출력을 시킬 때는 그러면 중간에 두는 이 은닉층의 뉴런의 개수는 출력층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분류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추가하는 은닉층의 뉴런의 개수는 얘는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사람이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뉴런
개수보다는 많아야 되고 입력층의 개수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입력층의 입력 변수 개수보다는 작고 출력층의 클래스 분류 개수보다는 많고 그 중간에 있는 개수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이거보다 작아지면 출력층보다 작아지면 더 이상 출력할 개수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의 값은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층이 중간에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얘를 일반적으로 딥러닝이라고 해요. 딥러닝. 인공신경망은 지금 현재 층이 입력층과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인공신경망은 Artificial Neural Network예요. 그래서 ANN이라고 합니다. 단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력층하고 출력층 두 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딥러닝은 한 개의 입력층과 출력층만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심층신경망을 사용합니다. 심층신경망. 심층신경망을 DNN으로 하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이에요. 딥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그걸 심층신경망이라 해요. 그러면 입력층과 있고 출력층의 활성함수는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얘는 정해져 있어요. 이진 분류는 시그모이드, 그 다음 다중 분류는 소프트맥스인데 은닉층의 활성함수는 아무거나 사용해도 됩니다. 이진 분류건 다중 분류건 상관없이. 그러면 은닉층의 활성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든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든 또 다른 렐루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걸 사용해도 돼요. 그러면 바꿔가면서 뭐가 성능이 좋은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층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중간에 이제 층을 추가해야 되니까 앞에 입력층하고 출력층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층을 추가하는 방법이 앞에 우리가 댄스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층을 추가할 때 첫 번째가 출력층의 뉴런 개수였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출력될 건 클래스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사용되는데 중간에 추가되는 건 이제 뉴런 개수와 활성함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작업자가 지정을 하면 됩니다. 해놓고 이제 이 시퀀셜에 들어갈 게 아까는 층이 하나에서 댄스 객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는 여러 개가 되니까 이걸 층을 한 명 추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많으면 응입층을 여러 개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 어쨌든 지금 이제 층이 댄스가 여러 개니까 시퀀셜에 댄스를 전달할 때 배열로 전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개는 어쨌든 배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방법을 써도 되고 두 번째는 객체를 먼저 생성하고 나서 애드 메서드를 이용해서 생성한 다음에 댄스층을 추가를 하면 돼요. 앞에는 층을 먼저 생성하고 나서 시퀀셜에 전달했고 두 번째 방식은 시퀀셜 모델을 먼저 생성하고 나서 모델에 애드 시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층을 추가하면 시퀀셜에 전달할 배열을 또 늘려야 되니까 중간에 하다 보면 많다 보면 이거 빼먹을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먼저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은닉층 추가하게 되면 이 모델 생성하는 시퀀셜에 전달 안 해줘도 되니까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맨 마지막 얘는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출력층이에요. 맨 마지막 건 분류 개수가 10개고 다중 분류니까 소프트맥스 이건 정해져 있고 중간에 층 추가하는 은닉층은 설정을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은닉층의 출력 개수, 뉴런의 개수, 그 다음 활성함수는 얘는 다중 분류라도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거는 입력 데이터 형태는 앞에 거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층을 추가하는 거 빼고 나머지 핏하고 그 다음 이벨루에이터하고는 똑같아요. 컴파일하고는 다 동일합니다. 층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층을 추가하는 두 번째 방식이 편하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층을 추가한다 이 말이에요. 모델 객체를 먼저 생성하고 나서 거기에 모델에다가 각각 층을 추가합니다.
얘가 은닉층이다 이 말이에요. 은닉층 추가. 출력 개수가 100개. 그 설정하는 거 100개를 해야 되고 200개를 해야 됩니다. 그건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은닉층의 활성 함수는 아무거나 사용해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사용할 거고 입력 데이터는 똑같고. 그 다음에 얘는 정해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 출력층은. 자, 그 다음 컴파일하고 이건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 서머리도 동일하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은닉층을 추가한 걸로 한번 하나 추가한 거. 다른 코드를 보면 여러 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자, 추가 층을 중간에 은닉층 출력 뉴런의 개수가 100개인 은닉층의 활성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봅시다. 잠깐만요. 에포크를 몇 개를 쓸까? 3개. 에포크를 5번 했네요. 자, 5번 해도 에크러시가 높은 거 보니까 10번만 하면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우리도 5번만. 5번으로 바꾸세요. 5번 바꿔서 한번 돌려봅시다. 자, 실행 한번 시킬게요. 은닉은 이제 추가했어요. 아까 단순하게 입력층과 출력층만 있었을 때는 에포크 늘려도 85%, 86 그 정도 됐었죠. 지금은 볼게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자, 서머리는 매개 변수, 필요한 매개 변수, 가중치와 절편의 개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필요한 거, 첫 번째 은닉층에서 필요한 서머리, 매개 가중치는 얘가 784개, 입력 데이터가 784개고 출력이 100개죠. 여기에 플러스 절편 100개. 100개. 요건 절편입니다. 절편. 그러면 78,400 플러스 100이니까 78,500 그렇게 되겠네요. 총 가중치 필요한 은닉층에서 계산되는 총 가중치와 절편의 개수가 78,500개예요. 그 다음에는 출력이죠. 그러면 은닉층의 출력이 맨 마지막 출력층의 입력 개수입니다. 중간에 100개가 출력되면 그걸 입력으로 받아서 마지막에 출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은닉층이 추가되면. 그러면 여기는 100 곱하기 10 그렇죠. 클래스 개수가 10개니까 플러스 10해서 100 곱하기 10 하면 1000 플러스 10 한 거 10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은닉층에 필요한 가중치와 절편 개수 그 다음 맨 마지막 출력층에 필요한 가중치와 절편 개수를 확인시켜주는 게 썸머리예요. 썸머리 봅시다. 여기 되어 있죠. 108,500개 108,400 플러스 100 여기는 곱하기 10 플러스 10 해서 1010 10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총 가중치의 개수를 확인하는 게 썸머리 메서드예요. 자, 봅시다. 은닉층 추가했을 때 보니까 맨 마지막에 훈련 에큐러시는 87, 그 다음에 검증 에큐러시도 87. 아까보다는 조금 높아졌어요. 단순 연결층, 단순 인공측력망일 때 하고는 에큐러시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층을 여러 개를 중간에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은닉층이 꼭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각각 시그모이드 소프트맥스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조정할 거는 액티베이션 활성함수네요. 그러면 이제 은닉층에는 활성함수를 여러 개 쓴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소프트맥스를 한번 써봅시다.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걸로도 한번 돌려볼까요? 소프트맥스. 자, 우선 돌리고 있는 동안에 자, 모델 훈련하는데 또 다른 아까 렐루 함수라고 있었어요. 렐루 함수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는 방정식의 결과가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표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무한대였는데 그걸 확률로 바꿔줘야 되니까 0과 1 사이로 변화를 해주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였어요. 활성함수.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렐루 함수는 아예 그냥 마이너스는 그냥 0으로 두겠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방정식 계산해보면 확률별로
방정식 결과값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 그 방정식 결과값을 출력해보면 그럼 방정식별로 결과값이 이제 확률로 변환되는데 양수값이 실제로는 해당 분수값입니다.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방정식을 보면 나중에 보면 그냥 방정식 결과값을 그냥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음수는 해당 분류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큰 양수가 해당 분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렐로 함수는 그러면 마이너스 1때는 그냥 아예 0으로 세팅하겠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계산을 안 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렐로 함수는 마이너스 1때는 0으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양수일 때는 해당 양수를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딥러닝에서는 렐로 함수가 조금 더 성능을 높게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렐로로 바꿔보고 또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네요. 자, 방금 전에 소프트맥스를 했더니 소프트맥스는 안 맞네요. 742가 더 낮아졌어요. 그러면 세개처럼 렐로로 바꿔봅시다. 렐로가 평가받아고 했으니 이름이 렐로입니다. 렐로 요걸로 바꾸고 더 돌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는 뭘로 났을까? 결과는 아직 안 났네. 자, 돌리고 써머리는 어차피 동일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성능 향상을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게 활성화 함수랑 F9 개수예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성능 향상을 위해서 설정하는 것들이 매개변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해놓고 결과를 확인하고 그걸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요거 렐로일 때만 확인해 볼게요. 네 번째일 때 8, 7 거의 뭐 시그모이드 함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아까 시그모이드를 그냥 사용했을 때도 88 정도 나왔으니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렐루를 쓰던 시그모이드 쓰던 지금 현재는 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